어두운 방 안 화면 하나가 꺼집니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던 그 눈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닫혀버린 겁니다. 위성 사진, 신호 정보, 움직임 패턴. 이 모든 것이 끊기면 한 나라의 안보는 단순히 불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시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핵시설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외교 갈등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한 장관이 쿠성이라는 이름을 언급했고 그에 대해 미국이 불편함을 드러내며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정보는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국이 미국에게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국이 독자적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외교 마찰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더 큰 구조 변화의 시작으로 보이시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도 병력도 아닙니다. 먼저 보는 쪽이 이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두운 방 안에서 싸운다고 가정해 보죠. 한 사람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눈에 의존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사실상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게임입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미국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정찰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군사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 깊숙한 내부의 움직임, 핵시설의 미세한 변화, 은폐된 활동의 패턴까지 읽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미국의 정보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간 투시경의 밝기가 일부 꺼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가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레벨까지 세상을 볼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미국이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훨씬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보가 줄어들고 감시 능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건은 한국에게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직접 눈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은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찰위성 산업,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데이터 주권.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정보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독립적인 감시 능력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의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히 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에 어떤 파장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커집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상황부터 하나씩 풀어봐야 합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건은 단순합니다. 정동영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 그리고 그 발언 이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거버먼트가 한국에 대한 일부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쿠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쿠성. 이곳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핵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미국 정보기관과 일부 연구기관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목해온 곳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 고위 인사가 이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알려진 내용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도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출처와 확신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누가, 어떤 신뢰도로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으로 저 지역에 핵시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곳이 핵시설 위치 중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후자는 사실상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노출될 가능성입니다. 정보기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 그 자체보다도 정보를 얻는 경로와 방법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금고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 금고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와 열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금고 안의 내용을 말해버리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알았다는 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닌가? 그리고 그 순간 그 열쇠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상황도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미국이 위성을 통해 혹은 다른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가 어떤 경로로든 노출될 가능성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그 정보망은 가치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폐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 보호 차원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정보를 완전히 끄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군도 강조하고 있죠. 실시간 대응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정보의 레벨입니다. 정보는 단순히 있다 슬래시 없다로 나뉘지 않습니다. 초기 신호, 패턴 분석, 고해상도 이미지, 의도 추정, 행동 예측,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깊이 있는 정보와 해석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미묘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단순히 무슨 일이 벌어졌다를 아는 것보다 왜 벌어졌고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여전히 보고는 있지만 이해하는 능력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몇 시간, 몇 분, 심지어 몇 초의 판단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히 정보 보호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 한국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일까요?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동맹 구조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드러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동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같은 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 필요에 따라 정보를 나누는 철저히 계산된 시스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동맹은 같은 편이라는 말로 설명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정보 영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면 중요한 정보는 당연히 다 공유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정보는 공유되는 자산이 아니라 통제되는 자산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벌어진 상황은 계속 이상한 일처럼 보일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 신호정보, 시그인트, 인적 정보, 휴민트,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분석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공유를 전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통제를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정보를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레버리지, 지렛대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국가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다른 국가는 일부만 알고 있다면 누가 협상에서 유리할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제한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를 가진 쪽은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보 공유를 할 때도 항상 일정한 원칙을 유지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공유한다.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정보의 핵심 레이어, 즉 수집 방식, 해석 알고리즘, 판단 기준은 절대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보는 단순히 지도가 아닙니다. 지도만 있으면 누구나 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지도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같은 지도라도 누군가는 길을 찾고 누군가는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데이터 해석 능력과 정보 깊이입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변화도 이 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 레이어, 즉 정보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점점 더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곧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면
결국 다른 나라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정보 판단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시각을 빌려 쓰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구조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구조는 왜 유지되어 왔을까요? 단순히 기술 격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효율성과 비용입니다. 독자적인 정찰 위성 시스템, 즉 데이터 처리 인프라, 분석 인력,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예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동맹을 통해 이 비용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대신 통제권을 일부 포기한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숨겨진 계약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정보를 공유받는 대신 그 정보의 사용 방식에는 일정한 선이 존재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시스템은 즉각 반응합니다. 지금 미국의 조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는 항상 한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의존이 깊어질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드러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 정보 제한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시장까지 어떤 연쇄 반응을 만들어낼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훨씬 더 크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정보의 레벨이 낮아진다는 건 단순히 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심장이 피를 덜 보내기 시작했을 때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전체에 문제가 번지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군도 말하죠. 즉각적인 대응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순간 대응보다 누적된 판단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군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시설 움직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 패턴을 읽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데이터의 해상도와 깊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있는 움직임은 볼 수 있어도 그 뒤에 숨은 의도는 놓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체스에서 상대의 한 수는 보이지만 그 다음 세 수를 읽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제 대응이냐 사후 대응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군사정보는 단순히 안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시장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항상 묻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만약 한국이 북한 관련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환율, 금리,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같은 지수는
이런 심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금의 흐름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수면 아래에서 흐르는 해류와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배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미노, 바로 산업입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산산업과 우주산업. 여기서 상황이 조금 흥미롭게 바뀝니다. 정보가 제한된다는 건 단순히 불리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는 미국의 정보를 활용해도 충분했다면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정찰 위성을 빠르게 확충할 이유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보가 제한되는 순간 그 공백을 채워야 할 필요성이 정책, 예산, 산업 투자로 연결됩니다. 이건 곧 한국의 정찰위성 산업, 데이터 분석 기업, 방산 기술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건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리스크, 경제적으로는 불안, 산업적으로는 기회라는 세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도미노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심리와 신뢰입니다. 동맹은 단순히 조약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작지만 분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같은 편인가? 이 질문이 한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건이 그 렌즈를 통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오해도 커지고 작은 신호도 과도하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동맹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팀 스포츠와 같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믿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맞지만 한번 의심이 생기면 모든 플레이가 느려지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보 제한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군사 화살표 시장, 화살표 산업, 화살표 심리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이 모든 도미노가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대로 이 구조 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비용을 감수하고 독립적인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정말로 위기이기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이미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항상 이런 순간에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이 상황은 분명히 한국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정보가 제한되고 동맹 내부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선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건 위기다. 한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항상 그 다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손해가 실제로도 손해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시선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정보 제한이 아니라 의존 구조에 대한 충격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정보 영역에서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사용해 왔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동맹을 통해 고급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이건 단기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구조는 한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눈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구조. 이게 왜 위험할까요? 이거를 하나의 기업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핵심 부품을 외부 공급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싸고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공급자가 조건을 바꾸거나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회사는 선택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있었구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은 항상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더 깊이 의존한다, 아니면 독립을 향해 움직인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진짜 도약은 대부분 두 번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정찰 위성, 우주산업, 데이터 분석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 흐름의 하나에 가속 장치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위험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 변화는 매우 큽니다. 정책의 속도가 달라지고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민간 기업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찰 위성 산업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 산업, AI 분석, 통신, 우주 물류, 심지어 민간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플랫폼 산업입니다. 한번 생태계가 형성되면 그 파급력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정보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미래의 데이터, 인프라를 장악할 것인가 라는 게임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겉으로 보면 미국은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한국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정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진짜 승자는 정찰위성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필요로 하고, 군도 필요로 하고, 기업도 필요로 합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반전에는 또 하나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동시에 자체 눈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주 공간은 단순한 과학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 전장으로 바뀝니다. 위성 충돌, 전자전, 해킹, 심지어 위성을 무력화하는 기술까지. 이건 이미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즉,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도 함께 열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의존, 충격, 전환, 경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국은 정말 독립적인 눈을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기존 구조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시간 위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가장 현실적이고 동시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한미 간 조율이 이루어지고 정보 공유도 점진적으로 복원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덮어둔 것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핵심 정보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은 여전히 정보의 레버리지를 쥐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균열이 생긴 벽을 겉으로만 다시 칠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한국이 빠르게 독립을 선택한다. 이건 비용이 크지만 가장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정찰 위성 확대,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AI 기반 정보 해석 시스템까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완전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렌터카를 빌려 타는 구조였다면 이 시나리오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고 엔진까지 설계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완성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단순히 군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주산업, 데이터 산업, AI 산업, 심지어 민간 서비스까지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안보 투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속도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기술적 실패, 예산 낭비,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의 마찰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회와 리스크가 가장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하이브리드 구조로 간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중간 지점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계속 미국과 공유하면서 핵심 영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자립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즉, 완전히 끊지도 않고 완전히 의존하지도 않는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자체 엔진을 개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외부 부품을 사용하는 전략과 비슷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비용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전히 결정적인 부분은 외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 완전한 독립도 아니고 완전한 안정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한국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군, 산업, 그리고 시장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히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넘어서 한국이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의 공통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정보는 더 이상 공유 자산이 아니라 각자가 확보해야 하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 이건 단순히 한미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이 위성을 늘리고
데이터를 쌓고 자체 분석 능력을 키우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보는 능력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눈을 빌려 쓰는 구조에 머물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언제, 어떤 형태로 체감하게 될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따라왔습니다. 정보 제한, 쿠성, 동맹의 긴장.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누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는 총으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늦게 반응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늦게 반응하는 국가는 항상 선택권을 잃습니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위치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강의 정보 시스템을 가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는 노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효율적인 선택을 해왔습니다. 동맹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받고 빠르게 대응하는 구조. 이건 분명히 성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효율성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영역이 생긴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대가를 짧지만 강하게 보여준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굴욕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정답은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짧은 시선에서는 굴욕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되고 동맹의 균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 시선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을 강제당한 순간, 그리고 이런 순간은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문제는 핵시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북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산업, 기술, 심지어 미래 세대의 경쟁력까지 모두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지금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독립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혹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계속해서 더 깊이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을 계속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되면 한국, 미국, 중국은 어떤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게 될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